네, 헌재가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최후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지 그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탄핵 심판 전망과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먼저 조혜진 의원님께서는 이 헌재 재판부가 탄핵 심판 15차 변론에서 이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 어쨌든 헌재가 큰 윤곽을 잡아가는 모습인데 이런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에 헌법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가오면서 그 이전에 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일견 보기에 그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청에 대해서도 비교적 좀 성의 있게 대해주다가 막판에 다가오면서는 이제 물러난 그 박한철 소장부터 해가지고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마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방침을 안팎에서 많이 이제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변수가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출석 여부인데 출석해서 이제 변론하느냐 여부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도 3월 13일 이전에 심판을 선고를 해야 된다는 그 현재 기존 방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걸 딱 전제로 해놓고서 출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하더라도 기일은 우리가 정한다. 그걸 가지고 청와대하고 밀고 당기기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요청하는 대로 한참 뒤로 또 연기한다든지 해가지고 출석 기일이나 또 최종 선고 기일이 한참 늦어지는 거,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가는 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헌재가 강경하게 입장을 정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병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헌재를 상대로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이 헌재의 심판기일을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후로 늦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속셈을 너무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헌재로서도 오히려 이제 부담이 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박 대통령 출석 여부라는 카드를 가지고 또다시 그 헌재 심판기일을 늦춘다든지 지연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의도가 또 보이고 또 그렇게 또 그 카드로 사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2일까지 출석 여부를 분명히 밝혀라라고 못을 박았고 또 출석을 하시게 된다면 헌재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혀서 더 이상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헌재 심판 여러 가지 길을 기술적으로 이용을 해서 심판을 늦춘다든지 결정을 미루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상의 경고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헌재에서는 이렇게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고영태 녹음 파일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증인 신청도 취소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은 좀 다급해진 모습이에요. 어제 헌재에서 고성도 오갔다고 하는데 대통령 측이 또 지금 내놓을 만한 다른 카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좀 전에 말씀이 있었던 대통령 본인의 출석 여부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기일을 헌법재판소하고 청와대가 서로 이제 협의를 벌여가지고 특검하고는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의 대면 조사는 결과적으로 청와대 주도대로, 청와대 의도대로 특검이 끌려간 형태가 되고 그래서 시간만 자꾸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대면 조사 할지 말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까지 와버렸는데 그 실랑이에서는 청와대가 나름 성공을 한 셈이죠. 헌법재판소의 이 출석 문제 가지고도 청와대는 그렇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헌재가 그걸 단호하게 이제 잘라버리고 내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시라. 그리고 출석한다고 하면 날짜는 우리가 정하겠다. 날짜를 정한다는 것은 안 늦어도 27일, 8일 이전에 대통령 출석 기일을 정하고 그날 최종 변론을 듣고 원래 계획대로 9일이나 3월 9일이나 10일까지 그 선고를 내리겠다는 그 의지를 어제 변론에서 명확하게 밝히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동안의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일관된 어떤 정책이랄까 이 대응 방식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인이나 증거를 가지고 반론을 펼쳐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이걸 기일을 늦추는 쪽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막바지 이제 벽에 부닥치게 되니까 당황하고 그래서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이중환 그 대표 변호사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이
대통령이 나와서 신문 받는 게 나라의 품격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하는 뉘앙스고 그래서 그러면은 마지막 카드가 대리인단 전원제 사퇴인데 그것도 아직 그 카드가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 답을 안 했어요. 그거는 살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역시 쉽지가 않다. 헌법재판관들의 의지를 볼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일을 늦추거나 선고를 늦출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그런 곤혹감이 거기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국면을 뒤집을 만한 뾰족한 카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리고 근데 이 재판부가 다음 달 27일이나 28일에 최후 변론 기일을 잡지 않습니까? 네. 이 잡게 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이전에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는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더욱더 혼란스럽고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가부간에 헌재가 인용을 하든 아니면 기각을 하든 분명한 입장을 빨리 밝혀줘야 된다. 지금 이 탄핵 국면이 거의 6개월 가까이 끌어지면서 정말 그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혼란스럽고 하거든요. 사실 헌재는 법리적인 측면을 따지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 그 헌법재판소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 문제와 함께 정치적 그 심판 내지는 결정을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일반 대법원과는 다르게 이 헌법재판소의 영역인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번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그 법리적인 논리, 그 법리 논쟁을 법리 논쟁으로 가겠다라는 초점보다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저런 구실과 이유를 대어서 이 기일을 연장시켜서 사실상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후로 이 모든 그 프로세스를 연계해야 되겠다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뭐 조혜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영태 씨의 증인 여부를 다시 재신청한다든지 또는 녹취 파일 같은 걸 재신청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는 고영태 씨라는 증인이 사실은 이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결코 유리한 증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파일을 갖다가 증거물로 채택을 요구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이 오히려 고영태 씨 증언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 없이는 토시 하나 글자 하나를 못 고치고 옷도 혼자 못 입는 정도로 그 최순실 씨가 깊숙이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소위 고영태 씨를 가지고 이걸 갖다 국정농단을 치정으로 덮으려고 했는데 결코 국정농단이 치정으로 덮여질 사안은 아닌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하는 행위가 변론이나 법리 논쟁보다는 모든 것을 다 이거 정치적인 행위와 대처로 모든 것을 지연시키겠다라는 것이고 뭐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고함을 지르는 그런 유례없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 자체도 이 법리 논쟁은 이미 포기한 상태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시간을 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네. 보여지는데 헌법재판관들께서 정말 그 빨리 국가를 그 수습하고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제 일정에 맞춰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헌재가 이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내일까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네. 출석 여부가 이제 관심인데 네. 만약에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또 예측이 나오고 있고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정치인 박근혜에게는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둘 다 부담스럽죠. 네. 그런데 그 비교를 하자면은 출석해가지고 탄핵소추인단 국회 측의 소추인단에게 신문을 받는 거, 탄핵 대상자로서 신문을 받는 거. 옛날에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은 뭐 대육죄인 비슷해가지고 이 왕 앞에 이렇게 탄핵 받는 거하고 그거 비슷한 형태거든요. 네. 거기다 또 재판관들로부터도 신문을 받는 거. 특히 재판관들은 그 국회 대리인단은 같은 정치인이고 그 중에 일부는 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라 이런 분들은 한때 우리 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은 요 최근 중반 이후에
신문 과정을 보면은 저기 재판관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송구처럼 질문을 쿡쿡 찌르면서 하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제대로 답변 못하거나 아니면 증인들도 제대로 답변 못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정미 헌법소장 대행이 우리가 직접 신문하겠다. 그리고 국회 소추인단에게도 신문을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물어볼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대통령께서 제대로 답변하시고 반론을 제대로 제시하고 반대 증거도 제시하고 반대 증언도 제시해가지고 국회 소추가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특검 조사도 이제 회피하는 걸 보고 네. 또 신년 기자간담회 때도 일방적으로 그냥 그런 일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른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정규재 인터뷰 때도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나하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리나 증거나 이 정황을 가지고 이게 반론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그 전면 부인 형태로 하셨는데 헌재에서 그동안에 쭉 진행된 그 신문이 있는데 축적된 게 있는데 거기서도 그냥 전면 부인만 하시면은 역효과죠. 그래서 출석 여부는 이걸 통해서 3월 13일 이후로 그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이 보이면은 출석하시겠지만은 네. 그게 안 통하고 헌재는 무조건 3월 13일 이전에 선고 내리겠다고 청와대에서 판단된다면은 예. 나가가지고 그렇게 신문 받는 것이 예.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출석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출석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질의응답에 전혀 훈련이 안 되어 계신 분이잖아요. 그 권력이 막강한 실세 대통령이실 때도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에서도 거의 질문을 안 받고 일방적인 그 말씀만 하고 퇴장하시는 그런 그 분이고 또 이런 그 사태가 발생됐을 때도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자 간담회라든지 또 뭐 정규제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예정된 그 저 질문과 네. 이른바 결정된 답변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 이정미 재판관께서 그 나오시면 신문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대통령이 출석하는데 결정적인 쐐기의 그 말씀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이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격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실제 사실 국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저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버티고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손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망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퇴장하시는 것보다는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일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으로 오히려 고민을 해야지 네. 탄핵 그 심판장에 네. 본인이 나가서 해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미 탄핵이 설사 기각된다 하더라도요.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스스로의 어떤 권력의 수단만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소위 이른바 authority, 즉 그리고 legitimacy, 정통성과 권위가 있을 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 장치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박 대통령께서는 그런 양대 국가를 운영하고 통치할 수 있는 양대 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국정을 추스리기엔 이미 늦어버렸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도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출석도 관심인데 특검의 대통령 대면 조사도 또 한 축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버티기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청와대가 어떤 입장이 나올지 또는 뭐 장외 여론전으로 선회할지 이 부분도 일각에서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면 조사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탄핵 심판정에 쓰는 것보다도 더 부담이 클지도 모릅니다. 네. 이 검사들이 직업적으로 신문에 훈련되어 있는 검사들이 그동안 확보된 증언과 증거를 가지고
대통령을 추궁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뭐 생중계되거나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측으로서는 부담이 크고 그래서 이 대면 조사 가지고 특검하고 그동안에 실랑이를 해온 것도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시간을 연기하면서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도 있었고 마지막 이제 헌재 선고 기일이 다가오면서는 이 대면 조사를 만약 한다고 결정하게 되면은 또 준비 기간 또 대면 조사를 받는 시간 이런 걸 또 그 빌미로 해서 헌법재판소 또 출석은 그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또 헌법재판소하고 한번 출석 기일을 갖다가 타협을 볼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그 대면조사도 연계해서 그 고민을 청와대가 해왔지 않았나 싶은데 헌재가 저렇게 뭐 이렇게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면은 대면조사도 뭐 부담 가지면서 하나도 본인 입장에서 볼 땐 실익이 없는데 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 장외 여론전 그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장외 여론전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신년 기자 간담회나 또 정규제 TV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그 대통령의 지지층에게는 고무하고 격려하고 결속하는 그런 효과를 준 측면이 있지만은 그 이외에 나머지 층한테는 오히려 또 반감을 더 심화시킨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변수가 좀 전에 전병헌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박찬종 전 의원님이 또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탄핵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시라. 그게 원래 이 작년 말에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하면 그 날짜로 내가 퇴임하겠다라고 한번 말씀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마음으로 12월 내년 2월까지 임기를 다 안 채우고 중간에 내려오겠다는 한번 마음을 내려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하시라고 권하는 여론도 있어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도 청와대가 마지막에 고민을 좀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탄핵 심판이 점점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조기 대선 레이스에는 불이 붙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 우선 안희정 충남지사의 그 선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 문진영에서 좀 비판의 발언이 나왔고요. 또 안희정 지사의 정책 비전 발표에 대해서 뭐 알맹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신경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신경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번 그 안희정 지사하고 문재인 대표와의 관계나 또 서로 양 캠프 간의 관계 뭐 신경전을 벌일 상황은 아닌데 사실 지난번 그 안희정 지사께서 대연정 발언을 했을 때 사실 기본적으로 좀 정도를 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 캠프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서둘러서 다시 덮었던 측면이 있죠. 네. 두 번째는 그 지금 이제 선의의 발언은 대연정 발언에 이어서 이 현 국면에 대한 이해와 판단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이건 조금 선을 넘었다, 도가 지나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소위 민주당 내부의 그 어떤 경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간의 그 정체성과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뭐 건설적인 그런 그 논쟁을 벌이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서로 약간의 그 어떤 경쟁적 그런 관계와 검증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논쟁이 양측 간의 부족한 점들을 보다 더 좀 채워가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죠. 예. 네. 자, 보수 진영 또 중도 진영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원래 예측되었던 그런 그 위험성, 부담, 영어로 말하면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안희정 지사에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중도라는 거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간층인데 그동안에 안희정 지사가 중도의 이 무주공산을 접수를 해가지고 흡수를 해서 그 문재인 후보와 거의 10% 차이까지 따라 올라갔죠. 그런데 이 10% 이상을 더 갭을 채우려면 중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왼쪽에서 조금 더 가서 또 얻어와야 되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서 또 얻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2%, 3%, 5% 이렇게 얻어와야 되는데 그럼 왼쪽으로 가서 그쪽 그 유권자층에게 그 호소하는 메시지하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서 또 호소하는 메시지하고는 점점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중간에 있을 때는 이쪽 저쪽 다 뭐 크게 뭐 나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안희정 지사가 20몇 %까지는 이 중간층을 가지고 가져왔는데 나머지는 왼쪽에서 더 오른쪽에서 더 얻어야 되는데 그런 그 경우에 지금까지 안희정 지사가 걸어왔던 길과 노선과 메시지의 이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쪽 저쪽에서 보면은 저쪽 가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쪽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네라고 되어버리면은 중도가 아니라 기회주의나 회색이 되어버리는 네. 이쪽도 피워들려고 그러고 저쪽도 피워들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측면이 그 위험성이 올 수 있다. 그걸 안희정 지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쪽에 가서 이야기하고 저쪽에 가서 이야기해도 다 일관성 있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문제에 도달한 거죠. 의령남에 가서는 뭐 박정희 대통령 이름 따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의를 거꾸로 해서 희정이라고 했다라든가 또 이번에 이제 선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 심리 유권자층 그쪽 층에 나름대로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선의로 본인은 진짜 선의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안 보고 네. 또 호남에 가서는 광주에 가서는 또 그쪽 지역 호남 민심을 의식해서 그 대북 송금 특검 이야기했다가 또 논란을 한번 일으켰고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안 지사가 극복을 하면은 더 얻어가지고 표를 얻어서 문재인 후보하고 제대로 한번 경쟁해 볼 수 있는 상태로 가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안 지사의 그 선의의 발언은 이제 보면은 제가 아까 조금 도가 조금 지나쳤다. 이제 안 지사의 말씀에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네. 조금 지나쳤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반 보통 유권자들의 생각은 이 K스포츠나 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 이미 검찰이나 특검에서 선의가 아니었다. 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선의로 해석해 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안 지사님의 그 의지는 그 의지가 어떤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네. 국민들이나 유권자들한테는 특검이나 검찰에서 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선의로 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네. 것이고 네. 그래서 야권에서도 내부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저희가 여권 진영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상을 하면서 예. 어떻게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문재인, 안희정 이 두 사람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러한 관측이 많거든요. 예. 이 홍준표 도지사의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겠죠. 잠재적으로 다크호스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보수층에서 중도층은 안희정 지사가 가져가는데 보수층에서 뚜렷하게 이렇게 5% 이상 7% 이렇게 가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게 공백이다. 그걸 자기가 이제 치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홍준표 지사는 새로운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한 30년 가까이 정치를 95년도에 입문해가지고 30년 가까이 이제 정치를 해가면서 많이 알려지고 검증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확장력에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하더라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 또는 황교안 대행 정도가 가졌던 이런 그 표의 흡수력까지 미칠 수 있을까? 네.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다. 결국은 보수층의 단일화를 하고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문재인 후보에게 경선에 졌다고 하면은 그 표까지 끌어오는 이 큰 틀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것인가가 그런 포석을 또 어떻게 잘 정치적으로 깔아갈 수 있는가가 주목할 만한 변수라고 봅니다. 예. 자, 홍준표 지사가 한국당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냐 이것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바른정당 일각에서는 홍준표 지사 영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홍 지사가 최후의 순간에 아마 결정을 하리라 생각해요. 네. 우선 지금 사실은 홍 지사가 완전히 무죄가 된 거 아니잖아요. 1심에서는 유죄였고 2심에서는 무죄였고 지금 제30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본인이 어찌됐든 저는 그 이번에 대선에 도전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어느 정당을 택할 것인가는 그건 최후의 선택을 할 것이고 대선 도전 선언도 본인이 이러저러한 사전 정비 작업과 본인이 그동안의 재판의 과정으로 인해서 디프레스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던 상처를 치유를 하면서 어찌됐든 개인적인 프로모션,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가지고 최대한 개인적인 프로모션을 한 뒤에 최종적인 대선 출마의 결심과 정당의 선택
이것을 가지고 네. 프로모션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그것을 갖고 프로모션한 다음에 최종 마지막 막판에 가서 아마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뭐 재판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보수 이른바 구새누리당 진영의 대표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아마 홍 지사는 제가 볼 때 출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